그래서 저는 태형건설 문제가 이제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고, 금리가 인하돼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이 못 올라가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현재를 잘 분석하면 돼요. 자, 지금 그 미국에서 그 금리 인하가 뭐 3월 달에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서 뒤로 확 늦춰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올해는 아주 하반기 늦게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그 실망하는, 그 고금리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전제했듯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어서 사실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금리가 인하되거나 오를 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이유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인상에 있지 않고요, 그 폭에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졌고 또 네.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이런 걸 똑같이 예측하느냐? 전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소폭일 거고 내려도 소폭일 거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과거보다는 좀 달라질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금리가 인하돼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항상 빼먹고 얘기해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냥 집값 오를 거야.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0년도, 2012년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대로 4%포인트나 떨어졌는데도 금리가 인하됐는데도 집값이 오히려 빠졌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도 주택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리의 영향 정도 때문에 금리가 인하돼도 주택 수요를 드라마틱하게 일으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한은에서도 계속 좀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OECD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2.3에서 2.2로 낮추면서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고 사항으로 보니까 금리 인하 좀 쉽게 하지 말자, 뭐 재정 지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것이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혹은 하는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니까 이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그래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예전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한다 이러면 영향이 있겠죠. 근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또 집값이 이렇게 비싼 상황 속에서 금리를 소폭 인하한다고 그래서 막 이제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아까도 전제했듯이 유효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빚을 일으키거나 이래서 집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값이 언제는 싼 적 있었냐. 항상 비쌌다. 근데 제가 아까 지표 보여드렸잖아요. 중위소득으로 살 수 있는 집이요, 3%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 이것으로 인한 그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뭔가 어쨌든 거시적인 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돼서 그 모든 원인이 되는 이 부동산 대출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요새 뭐 경매가 그렇게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집값의 큰 하락 원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또 이게 전세를 끼고 살거나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그런 게 더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물의 양이 증가하면 가격의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하고 또 가장 우리 한국 경제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키워드? 이거는 이제 부동산 PF 문제잖아요. 네, 태형건설 네. 이번에 좀 수습이 잘 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이제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원래 이것 때문에 더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하락의 원인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PF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시장과 부동산 PF는 좀 별개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PF 문제가 태형건설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고 이제 뭐 다 끝났다. 뭐 이건 아니고 전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PF가 13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브릿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 상태에 걸린 게 한 30에서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태형건설 문제가 이제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 어떤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데 이게 터진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다. 이건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다. 대신 요즘 어떤 얘기가 많냐면 자 부동산 PF가 터져서 건설사도 어렵게 되면 공급을 안 한다. 그러면 2, 3년 후에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아무리 안 지어도 사실 가격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2009년도, 10년도에 뉴스 검색하셔서 주택 공급 부족, 2년, 3년 뒤 집값 폭등 이렇게 조회하시면 지금하고 똑같은 기사들이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2009년도에 100대 건설사 중에서 40%가 넘게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망했으니까 주택 공급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2, 3년 후에 그러면 주택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2, 3년 후가 언제냐면 2011년과 12년이었거든요. 12년, 13년. 이때가 네. 한국의 집값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 그거는 과거의 예도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뭐 이제 시작이라 하더라도 불거지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또 우리 총선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빨리빨리 수습하고 좀 억누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좀 가라앉을 것이다. PF. 네. 근데 벌써 정부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구조조정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등급별로 나누기도 하고 구조조정하겠다 이걸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요 정치로 막을 수 없는 임계점이 있어요. 언제까지 덮고 갈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 돈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꼬았단 말이야. 네. 근데 받는 사람이 계속 참아낼 수는 없잖아요. 달라고 할 테고 언제 줄 거냐 물어볼 때. 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루 이틀은 참아줘. 뭐 한 달, 1년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 참아줄 수는 없으니까. 또 돈 꿔준 사람이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자기 꿔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금이라든가 뭐 이걸 통해서. 그랬더니 경제는 절대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임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전세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항상 이 전세와 관련된 그 지표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월별로 보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연간으로 보면 2022년과 2023년도에 전세 가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약간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전망해요.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도 전세 가격은 오를 거다. 근데 저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르기도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싸요. 더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에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전세 가격, 주황색 그래프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고 이 까만 그래프는 준 전세 비율입니다. 네. 준 전세는 일종의 반전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준 전세의 계약 비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다 올려줄 수 없으니까.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상승률이 둔화되면 준 전세도 비율이 줄잖아요. 그냥 그렇죠. 보증금 다 주겠어. 많이 안 오르니까. 근데 최근에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잘 보시면 전세 가격이 빠지는데
준 전세 비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 가격이 빠져도요. 쉽게 말해서 보증금이 빠져도 그 보증금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반전세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임대, 월 임대, 월세. 월세죠. 네. 그런 우리가 따라가는가 요새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거군요. 보증금에 대한 문제. 그렇죠. 보증금을 더 못 올려주니까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기 힘들다. 그 전세 보증금을 다 올려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쉽게 말해서 임차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보증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세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보증금이 못 올라가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 갭 투자가 안 돼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 준 전세 비율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매물대 외에도 이런 다른 지표들을 보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다. 그쵸, 이렇게 좀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이 대세다 보니까 가게들이 요새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뭐 홍대고 어디고 간에 이런 얘기들, 신촌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큰 오피스 빌딩이에요. 음,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오피스 빌딩은 굉장히 좋아요. 공실률도 낮고 네. 임대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문제입니다. 상가. 공실률도 굉장히 높고 임대 수익률도 지금 서울은 평균 1% 미만이에요. 수익이요.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아, 1%. 그렇지. 은행 이자도 만도 못 하다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막 임차인들이나 그 장사하시는 분들 물 샌다고 그러면 고쳐줘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투자 가치가 이게 상업용 부동산은 100%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한국은 특히 상가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도 많아요. 상가 공급. 네. 특히 강남 이런 지역에 잘 보시면 막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안 내려요. 그러게 그래서 뭐 몇 년째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임대료를 낮아서 임차인을 받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임대료가 고정이에요. 아, 그렇겠네.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상가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조금씩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비워놓고 언젠가 좋아지다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온다. 그런 한계가 전 머지않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주변에 지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돈 벌면 그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월세 받기 위해서 그 상가 분양들을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거의 뭐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 분양가에 비해서. 아니, 반토막 나은 건 문제가 아니고 임대가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임대가 안 돼. 텅텅 비어 있어서. 그리고 이 싸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새 상가는 더 안 되고요. 그렇지. 왜냐면 상권이 아직 형성이 안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GTX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교통이 점점 편리해질수록 그런 지역 상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현대백화점 다 와. 그 동네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우리부터도 동네에서 잘 안 쓰잖아요. 뭐 하면 다 온라인으로 쓰고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맞습니다. 보통 직장이라든가 그 활동 반경 그쵸. 내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핫플레이스만 엄청 모이고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어쨌든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봐왔던 분들, 뭐 그것이 집이 됐든 상가가 됐든 아니면 또 오피스텔도 요새 나오는 뉴스 보니까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신문 기사로. 근데 또 한쪽 편에서는 팔리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투자 대상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투자할 때 뭐 대표님 저희 815도 이제 주식을 대부분 많이 하시니까 투자할 때 가장 좋은 투자법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한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특히 부동산은 그래서 더 쉬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거든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은 더 안전한 자산이 돼버립니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은 그게 뭐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증감 현황이에요.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계속 증가만 하다가 2020년도에 증가폭이 줄었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예요. 2021년도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집값이 가장 비쌌을 때. 네. 가격이 오르니까 팝니다. 근데 2022년도에 가격이 빠지죠. 그러니까 다시 사요. 이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집값 고점이고 최고점 달릴 때 자주택자들은 파는데 누가 샀습니까, 이거? 무주택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다주택자처럼 행동해라. 무주택자도. 아, 네. 가격이 빠지면 사고. 우리가 부자처럼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부자들 돈 벌어주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현상이 계속되더라고요. 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없을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네. 하락한 거라고 보는 분들은 또 더 하락할 것 같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정을 못 하다가 그렇습니다. 막판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은요, 딱 오르니까 그때 막 전문가들, 언론 막 다 나서서 집값 더 오릅니다. 막 이제 폭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욕처럼 됩니다. 막 서울이 막 그런 얘기도 할 때 다주택자는 과거 집을 팝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강남의 아파트, 강남 상구의 아파트가 아까처럼 7, 8억이 빠지니까 또 다시 사요. 지금 그러면 저 다주택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추세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네. 지금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경매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한 달 전인가 보니까 그 경매 낙찰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고, 뭐 경매 건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시장이 안 좋다는 또 신호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경매로 아파트를 사거나 좋은 집을 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많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도 한데, 저는 뭐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물건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매보다도 이런 유통시장의 가격의 변동폭이 클 때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이제 명절이니까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이게 만상 토론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사야 돼? 아니야, 팔아야 돼? 뭐 그러고. 네. 하여튼 이 무려 미래를 좀 알 수 있으면은 참 좋은데. 그쵸. 뭐, 저기,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알면 좋은데, 여러분들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현재를 잘 분석하면 돼요.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잘 보시면 미래가 읽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건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그렇죠.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미래를 예측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현재하고 달라질 거야. 미래는 아닙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현재가 미래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을 보실 때도 주식도 좀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모든 자산시장을 보실 때 현재를 잘 분석하시라. 희망을 버리시고. 그러면 미래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그 우리가 희망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으로 뭔가 받쳐줄 거야 이 기대감인데 그렇죠. 이것도 버려야죠. 버려야 된다. 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틀리는 분야가 있어요. 대표님 뭘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자식들이요. 아, 교육이요. 왜냐면 희망을 가져요. 마음대로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잘 안 하고 책 안 좋아해도 언젠간 바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예. 방향을 바꿔라. 과감하게. 사실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현재를 잘 보셔야 미래가 읽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현재 시장 상황을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한번 꼼꼼하게 스스로 한번 검토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